안녕하세요.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네 안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어릴 때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자라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한 12년 정도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동영상인데, 그분 동영상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나와요. 공부는 유전자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촉발된 게 뭐냐면은 어떤 연구에 의하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가 96%고 노력은 4%밖에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중앙일보 기사 신문에 탁 떴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의 교육이라, 이 논문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학술 연구예요. 그러니까 전문 석박사들이 진행하는 연구에서 유전자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은 공교육이죠.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애들로 보면 40만 명, 50만 명이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기사가 잘못된 기사였는데, 어쨌든 그때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크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연구된 게 뭐냐면은 부모의 학력이에요. 그래서 학력이 왜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가, 이런 거죠. 보통은 우리가 방향을 잘 제시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옆에서 하는 얘기들에 귀가 솔깃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죠? 방향은 정확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에서 고3을 졸업할 때까지 한 등급이 올라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해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내가 수능 준비를 해서 수능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이 자신이 있다면 아이에 대한 공부 지도가 가능하신 분이고, 자신이 없다면 공부를 하시라. 이제 그게 그 동영상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수능 고3이 돼서 이제 수능 준비를 시작해서 수능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동영상을 올렸더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뭘 공부할 거냐? 근데 그거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아이들의 기질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 맞는, 교육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진행하는, 봄, 가을로 진행하는 이제 성인 대상 학습법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업을 들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방식, 자녀에게 대하는 방법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중간을 조금 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중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대학 때는 이제 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공부 성적을 못 올릴까?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나이는 들어가지, 돈은 못 벌지, 졸업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 이제 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난독증이 걸렸어요. 글을 하루 종일 봐도 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3번 정도 하면서 글을 읽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박사과정 때 이제 뭐 SCI 논문에 영어로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사회 나가서도 논문을 쓰고 하면서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왜 어렵지? 그러니까 한글 논문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쓰는데 영어 논문은 막 3개월씩 걸리는 거죠. 왜 이렇지? 근데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런 의문들을 품은 채로 한 20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취미가 이제 내과학 공부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들을 제가 이제 봄, 가을로 하는 이제 성인 학습법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다가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지시고 그것이 이제 자녀에게 전달되는 그런 수업이고요. 자, 결국은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학습 내용에 많이 신경을 쓰시죠. 그죠? 뭐 수학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사실은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과연 우리 아이가 학습 동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학습 방법을 제대로 아는가. 그래서 오늘 이 메타인지 특강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 방법에 대한 거예요. 학습 동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봄, 가을에 진행하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그죠? 아이가 꿈이 있는가, 본인이 컨트롤 능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아이의 성적은 반드시 내려간다. 이게 이제 연대 연구 결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셨죠, 그죠? 냉정하셔야 됩니다. 성적 올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 그래서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가르칠 수는 없다. 그죠? 즉,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학생들의 비밀이 뭐냐면은 1등급 학생들과 5등급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자기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왜? 자기 수준에서.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맥락. 그죠? 글을 읽을 때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글자에 눌리느냐.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속도로 처리를 해내느냐. 그 다음에 반복을 해주느냐. 왜냐하면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거든요. 반복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글자에 눌려요. 그죠? 일단 그걸 먹고 들어간다고요. 책을 보기 시작할 때. 글을 약간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는 애들은 한 10% 이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글자에 눌리니까 겁먹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맥락을, 그러니까 이해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슨 내용인가를 그러니까 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글을 읽어보면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죠? 그러면 아는 건 제끼고 모르는 것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벌써 글자에 눌려버리면 이제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자, 지난번 이거 보셨죠? 이 글을 읽기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단어도 쉽고. 근데 여기서 맥락을 보는 친구들은 이런 글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맥락을 못 보면 글자에 눌려버리죠. 벌써 뭐 통화 정책에서 확 눌려버리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처리 속도죠. 시험 기간 때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한 6, 70점 친구하고 한 95점 정도 받는 친구를 보면 공부량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한두 배 차이 날 거로 생각하죠. 안 그래요. 처리 속도와 투입 시간이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딩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22일 날 애들 책 읽기 연습시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습시키고 뭐냐면은 주의. 그죠? 오늘 말씀드릴 주의, 생각을 다루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읽기 속도예요. 읽기 속도가 아이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죠? 읽기 속도를 최적화시켜 버리면 오히려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리딩을 쭉 올려주면
아마 그날 당일날만 해도 아마 150분, 1.5배 정도는 빨리 이제 글을 읽게 될 거예요. 이쪽 앞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글을 빨리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글을 빨리 읽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써요. 그죠? 저는 저희 아이 큰애 같은 경우는 속독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속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0~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저녁 먹고 딱 앉으면 자기 전에 다 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데 큰애를 속독을 시켰죠. 그래서 주변에 없어가지고 이제 막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글을 빨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을 빨리 대충 봐도 안 되죠. 글을 빨리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큰애는 이제 시켜보니까 확실히 빨리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연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주산이 되게 어릴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주산하고는 잘 없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글에 대해서 속독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글을 빨리 읽는 거,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수요는 점점 없어지고 뭔가 다른 게 나타나는데 그건 별 효과가 없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글을 뭐 속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빨리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읽어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책을 많이 봐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만약 애들은 책을 많이 볼 시간이 없잖아요. 어리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결국은 우리 뇌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뇌의 신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자전거를 중심을 어떻게 잡죠? 거기 뇌신경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애들 보고 자전거 중심 어떻게 잡으그러면잘 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전거 타고 자꾸 넘어지다 보면 뇌신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튼튼해지면 자전거 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친구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수학이 38점이었는데 6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라갔다고요. 이상하시죠?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내내 수학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뭐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처음에 문제지를 3번 풀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풀리지 않았다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문제지를 3번을 봤는데 문제가 안 풀렸다. 그러면 그 친구는 시간을 낭비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넘어가는 공부에서 제일 힘든 과정을 넘어간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죠. 이걸 못 넘어가요. 왜? 애를 쓰기 때문에.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다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지를 6번 풀었더니 그 문제지에 있는 문제는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문제지를 풀어보니까 안 풀렸어요. 그때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은 뭐죠? 문제를 늘리는 거죠.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지를 4번 더 풀었더니 이제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반복. 저 보세요. 수학에서 한 문제지를 반복할 거냐, 여러 문제지를 풀 거냐? 당연히 한 문제지입니다. 그죠?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을 끌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6개월 만에 이 과정을 다 경험을 한 거죠. 그죠? 자, 결국은 이해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글자를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있으면 뭘 하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그 나머지 작업들은 전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죠. 자, 그래서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해는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그죠? 지난 시간에 자, 설명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를 3년 동안 한 친구들과 그냥 문제답을 그냥 읽기만 한 거죠. 2년 동안. 그랬더니 2년만 공부했는데도 87%의 친구들이 패스를 했고, 3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은 82% 패스했고, 그죠? 자, 문제답 읽는 친구들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힘들었을까요? 푸는 친구들이 힘들었겠죠. 안 풀리니까. 근데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합격률은 떨어지고 뭔가 이상하시죠? 자, 우리가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절로 생각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게 아니죠. 그냥 생각이 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답은 3번이야, 4번이야. 그냥 보이는 거지. 우리가 그 문제를 사실 푸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1번만 고집하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대에 가면요. 배우지 않은 수학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는 안 되는데. 외워야죠. 성적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런 형식.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반복해서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단 맥락을 찾고 들어갈 때. 그죠? 그 다음에 문제답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보시면, 자, 맥락을 파악하면서 반복 읽기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이런 일들이 맥락을 잡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맥락을 잡지 않고 글자에 눌린 상태에서는 반복해서 읽어도 크게 효과가 없죠. 자, 네,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 네. 사실은 반복 읽기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맥락을 잡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그 한미화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동 독해가 돼야 된다. 글을 읽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연 교과서를 어려워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죠?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교과서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는 40만, 50만 명이 보는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중2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책이죠. 근데 그걸 어려워한다면, 그죠? 우리 아이의 독서가 상당히 부족한 거죠. 자, 우리 뇌에는요, 읽기를 관장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하면 우리 뇌 전체가 움직여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는 작업이죠. 결국은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뇌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영어는 자동 독해가 될까요? 안 되시죠. 그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가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학위 논문을 쓰고 영어로 SCI 논문을 썼지만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왜?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했거든요. 결국은 영어도요, 뭐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영어를 읽었을 때 그냥 영어 글자에서 의미가 바로 들어와야 돼요. 한글처럼. 그것이 영어 공부의 시작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영어 학습 방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조덕선 교수님이라고요. 자, 이분이 보세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의식적 분석,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영어 방법이죠. 월등히 빠른 직관적, 무의식적 감각을 이용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한글 읽는 방식이에요. 그냥 보고 아는 그런 거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하는 일은 사실은 리딩의 일부인 거죠. 그냥 눈은 글자를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중에서 이제 압축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암중 1학년 여학생입니다. 글을 읽었더니 자기 스스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한글하고 똑같아진 거죠. 내 몸이 반응한다. 그죠? 뭔가 자기가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내 친구가 이제 절이 2개가 있더래요. 절이 2개가 있다는 말은 동사가 3개가 있다는 얘기죠.
동사가 3개가 있는 문장에 대해서 그냥 쓱 봐도 이해되는 문장이었는데 친구는 단어를 다 알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읽으면 아니까. 자, 그다음에 신촌중 1학년. 자, 이 친구는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의미가 이해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불신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단축됐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고 한글책처럼 의미가 보이고 읽는 속도도 한글하고 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많이 근접해 가더라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현암중 남학생이죠. 이 친구는 해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읽고 알게 되니까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뭐 빠르게 자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성취감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거고. 신촌중 1학년 남학생은 어쨌든 이제 문장 구조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애쓰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무의식의 뇌에다가 영어의 틀만 집어넣어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 독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영어 문장과 이 한글 문장을 같은 속도로 의미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위에 두 문장이 같은 속도로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어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신기하게. 자, 이 문장은 이 친구가 그냥 만든 겁니다.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왜? 자기가 쓸 줄 아니까. 자기가 문장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자기가 쓰면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 두 문장이 같은 속도로 의미가 들어오냐라며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걸 바꿔주셔야 돼요. 영어를 봤을 때 영어 문장이 어렵든 쉽든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쓱 들어오는 상태, 그냥 보고 아는 상태 한 것처럼 그거를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영어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 25%, 15%밖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반복해서 맥락을 잡고 읽어주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이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공부할 때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해의 주체고 내가 생각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드는 잡생각들은 내가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시간의 핵심이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글을 보면요. 이 글들이 문장으로 연결되고요. 기본 아이디어가 파악이 되고, 문단의 내용이 파악이 되고, 전체 흐름이 파악이 되고, 핵심이 파악이 되고, 이 내용들이 내 경험에 맞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춰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의 내용을 예측하는 일이 글을 읽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게 뭐죠? 내가 하는 거는 글자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신기하게. 나머지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죠. 무의식을 내에서.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걸 이해하려고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글자를 무의식의 뇌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죠? 자, 결국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내가 하는 일, 의식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죠. 왜? 내가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이게 주체니까. 그죠?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12월 22일 날 애들 책 읽기 훈련할 때 핵심이 될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러면은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 공부하기, 책 읽기의 핵심이 뭐냐면 힘 빼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기일 때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굉장히 빨리 이 세상의 규칙들을 알아나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죠. 자, 보세요. 이해 메커니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결론 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냥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반복해서 읽죠. 왜 그러죠? 왜 자꾸 읽어보죠? 무의식 내로 정보를 넘겨서 여기서 처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복해서 읽을 때 애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애를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애를 안 쓰는 게 좋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죠?
애를 쓰기 시작하면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애를 쓰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머리 아프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열이 나는 거죠. 과열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주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텐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의를 글자에만 둬야 되는 거죠. 글자 위에는 두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죠? 당연히 잡생각에도 주의를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의와 생각을 다뤄낼 수 있느냐는 거죠. 핸드폰이 아니고. 자,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은 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 또는 뭐 다른 학자들은 0.213초 뭐 어쨌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생각은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무언가를 보든지 듣든지 뭐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더 잠깐 볼게요. 같은 제 뇌과학 다큐멘터리고요. 의식적 사고는 눈 위쪽의 안화 정두 피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영역에서는 혼자 힘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자, 의식의 뇌는 혼자 힘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죠. 뭐냐면은 피질 밑에서는 대마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다른 종류의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가 전부 다 무의식의 뇌예요. 이 바깥이 이제 의식의 뇌고요. 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베개 싸움이나 행복한 사랑, 호흡 곤란 등의 경험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의식적 기억이 결정한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의식적 기억이 결정한다. 이게 지금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가 감각이 되면 불 좀 켜주시겠어요? 감각이 되면 결국은 무의식 뇌로 들어가고 여기서 결론 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도 마찬가지죠. 이해도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결국은 이해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정보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그럼 여기서 다 정리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무의식의 뇌가 심장을 멈춘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죠? 내 몸에 있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 안 하고 노폐물을 제거 안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 얘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보를 부지런히 많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을 보는 힘,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죠. 그거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보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을 보는 힘이 강해지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메타인지가 강해지고 메타인지가 강해지면 그냥 공부를 잘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죠. 생각을 멈추려고 했을 때 멈춰지지 않는 생각을 계속 적어보라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생각과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보세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 생각이 탁 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생각이 빠져버려요. 근데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요. 공부를 하다가 친구 생각이 났을 때 그게 감지가 돼요.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고 인식이 되면 이제 아이들은 선택을 해요. 빠질 건지 공부할 건지.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냥 공부를 해요. 인식이 되기만 하면.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주의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각에 대해서 애들이 알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이것도 이제 22일날 연습하게 될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애들이 일단 잡생각이 뭔지를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5분 동안에 뭐 10개, 20개, 30개 가다가 5분 동안 책을 읽어도 불필요한 생각이 3개에서 5개 정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감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생각이 머무른 시간이 보통 5초 이내로 그냥 잠깐 생각나고 잠깐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돼요.
그러면 공부의 효율이 엄청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죠? 실제로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의와 생각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봄과 올라가는, 저기 뒤에 원희님 앉아 계신데요. 자, 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이제 행복으로 연결되고요. 요게 되면은 이제 책 읽기는 당연히 쉬워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느낌, 생각, 감정이 많이 줄어들었고, 확 줄었고, 책 읽기가 삶이 수월해졌고, 그죠? 저기 앉아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님도 앉아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독서뿐만이 아니라 결국 모든 분야가 서로, 자, 보세요. 책 읽기라고 하는 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죠.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의와 생각을 어떻게 쓰는가, 다루는가에 관한 거고요. 우리 책 읽기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서 주의와 생각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수민님, 그죠? 삶이 많이 편안해지셨죠? 여기 앉아 계시네요, 또. 초롱님 안 하셨고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두 번 들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다루는 작업이 잘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도 많이 변하겠죠. 자,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몰입이 되면요, 딴 거를 못해요. 그것만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몰입이 안 됐을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는 몰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요, 자기의 주의가, 책을 떠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주의가 뭔지를 알게 되면 주의는 책에 둘 수 있는데 이 잡생각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주의가 책에 주어지고 이제 생각 영향을 서서히 덜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훈련을 하면 이제 눈은 글을 스치듯 지나고 의미가 저절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이해는 되는 거니까. 그죠? 4단계까지는 이제 훈련하면 되고요. 5단계는 어쩌다가. 이게 이제 완전 몰입 상태죠. 제가 이 단계를 경험을 해보면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책을 볼 때 있잖아요. 책을 볼 때 이게 한 세 등분 정도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게 이 3분의 1 정도의 예를 들어서 10문장이 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툭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을 보다 보면 한 페이지가 3등분 되면서 이게 툭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봤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2월 3일자 기사입니다. 과학 후기자가 1년 새 2배로 늘었대요. 자, 중3 학생 10명 중에서 1명은 20%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다음 기초학력 미달이 작년에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수업을 절반 이상 이해하는 학생이 50%가 안 된대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기초학력 미달이 2배로 늘었고요. 그 다음 우수 학력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15년대 10%였던 것이 5%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아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부모 세대들이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텍스트를 지금의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집중력을 학교 교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을 정도다. 이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세상입니다. 그죠? 요새 아이들요, 긴 글 안 읽습니다. 어른들도 보세요. 지금 솔직히 나도 보세요. 긴 글 안 읽죠. 유튜브도 10분 넘어가면 잘 안 보죠.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생긴 거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는 이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가르치셔야 돼요. 주의가 뭔지. 자, 보세요. 정면을 보세요. 정면에서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뒤쪽 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죠? 천장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 잤던 방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세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움직이죠. 이게 주의예요. 그죠? 내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뭘까요? 고개를 돌리기 전에 주의가 가죠. 그죠? 그게 주의예요. 이 주의를 아이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주의를 주로 끄는 거는 주로 시각이죠, 시각.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내 주의를 끌죠. 그죠? 저절로 드는 생각들에 내가 주의를 거의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각, 소리. 나머지 뭐 촉각이나 후각, 미각은 주의를 끌긴 하지만 횟수로 보면 되게 작죠.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무의식을 내로 전달 배우고 나서부터 알게 될 때까지 여기는 손을 못 댑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 무언가 감각이 되는 거죠. 감각이 되기 이전에 주의가 먼저 가죠. 그죠?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실은 불이야라고 인식되기 전에 큰 소리가 들리면 주의가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정말 중요해요. 공부할 때. 자, 결국은 주의가 가면 감각이 되죠. 그죠? 책에 주의가 가면 글자가 감각이 되고 그것이 무의식 내로 들어가죠.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무의식 내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주의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뼉을 쳐, 손뼉을. 자,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약간 얼얼한 느낌이 있으시죠? 그죠? 이 느낌을 계속 느껴보세요. 이것이 이제 주의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얼얼한 느낌이 계속 주의를 두는 것을. 그런데 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 주의와 무의식적 주의가 있어요. 의식적 주의는 뭐냐면 인식이 되는 거고요. 무의식적 주의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주로 이제 지금 제 얘기에 주로 주의가 많이 가 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추우세요? 춥지 않으시죠? 그것에는 주의가 안 가 있죠. 그죠? 만약에 지금 엄청 춥다면 제 얘기보다는 추위에 더 주의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주의에는 의식적 주의가 있고 무의식적 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책을 볼 때 책을 보다가 주의가 떠나잖아요. 이건 의식적 주의가 아니에요. 무의식적 주의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책을 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책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그냥 주의가 쓱 가는 거죠. 갈 때 아이들은 이거를 감지를 못해요. 주의가 간다는 사실 자체를.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즉 주의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려면 무의식적 주의를 잘 다루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의 어려움은 이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책을 떠나는 무의식적 주의가 감지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책 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장난감 잡고 그냥 노는 거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옆에 있는 거 좀 치우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가 생각 속으로 가죠. 이제 생각 속에서 친구랑 만나서 놀고 다 게임하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식적 주의를 의식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자, 이거예요. 나의 주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5분 동안 매일 적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요, 내 주의가 책을 떠날 때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지,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내 주의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적어 놓고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발화정자 계속 적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요,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다가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나면 그게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책을 보다가 갑자기 책에서 주의가 싹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옆에 있는 물건들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로 주의가 싹 옮겨질 때 그게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애들이 감지가 되면요, 그냥 대부분은 돌아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 훈련을 계속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뭐 어떤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공부에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죠.